자, 오늘도 국부론의 북1 노동생산력이 증대되는 이유와 생산물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 제6장 상품 가격의 구성요소. 우리가 학창시절에 경제를 배울 적에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있을 거예요. 생산의 3대 요소라고 하나요? 노동, 자본, 토지. 노동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임금을 받죠. 자본은 자본 투입의 대가로 자본 이익을 얻어요. 토지는 토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토지 임대료를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지 뭐 농사 짓는 땅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광산에 뭐 철광석을 캐든가 석탄을 캐든가 그것도 토지예요. 그 다음에 뭐 산에서 나무를 캐도 그것도 토지예요. 자, 먼저 노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지금 이 대전제는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고, 이 가격을 구성하는 것은 생산하는 데 들어갔던 요소들에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임금과 자본이익과 토지 임대료가 상품 가격을 구성한다. 자, 먼저 노동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비버 한 마리 잡을 수고로 사슴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다면 비버 한 마리는 사슴 두 마리의 가치가 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노동력이 그 어떤 가치를 형성하는데, 가격을 형성하는데 기본 요소가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그 노동을 꼭 손발이 움직이고 굉장히 뭐 육체 노동만을 노동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훌륭한 기술을 갖는데 걸린 노력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들인 수고도 보상받고자 하게 되는 만큼 생산물의 가치에 더해지고, 머리 노동도 두뇌 노동도 노동이란 말이죠. 실제로 칼로리도 굉장히 많이 소비해요. 의외로. 결국 기술과 지식을 가진 노동자들의 임금은 높아지게 된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어떤 생산을 생각함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게 노동이에요. 그리고 국부론에서도 처음 도입부터 강조했다시피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에요. 근데 그 노동을 절대로 손발이 움직인 것만 노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여하간에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산물이 전적으로 한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 완성될 때 그 생산물은 그 노동자일 것이고, 그 생산물의 가치는 노동량에만 따르게 된다. 그렇죠? 가격은 아까 사슴과 비버를 교환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사슴과 화살을 비교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혼자서 화살을 만들고 그 화살로다가 사슴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 사슴은 온전히 그의 것이고, 사슴 가격은 온전히 그의 노동량에 따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자본이 개입합니다. 그 인류를 100년 동안 소용돌이로 휘몰아 넣었던 자본론이, 그 덜 떨어진 칼 막스라는 친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써 제낀 자본론이라는 책이 덜 떨어진 친구를 추앙하는 더 덜 떨어진 후대의 수없이 많은 자칭 지식인들이라는 친구들에 의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100년 동안 사람들을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는 그런 혼란에 빠뜨렸었어요. 하지만 그 칼 막스보다 한 100년 정도 전에 태어난 그 아담 스미스는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자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이 왜 어떤 이익 부분을 챙겨가야 되는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만으로, 한 사람의 노동만으로 생산물이 완성이 됐을 적에는 그 생산물의 소유는 전적으로 그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낸 사람의 것이어야만 하죠. 먹을 것이 쌓여서 남을 먹일 수도 있게 된 누군가가 생겼어요. 사슴을 10마리 잡고 10마리를 다 먹지 않고 2마리는 남겼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냥을 나가지 않고 그의 남은 2마리를 대신 먹을 수 있겠죠. 즉, 다른 누군가는 노동을 하지 않고도 그 사람이 그 남은 사슴을 주기만 한다면은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죠. 자, 자본이라는 거는 노동의 결과물로 소비하지 않고 아껴둔 거를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로 따지면은 스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스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의미에서 스탁이 온전히 그런 어떤 쌓아둔 물건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미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뭐 세월을 지나면서 이미 어떤 그 재고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스탁이라는 용어를 어떤 쌓아둔 비축물로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스탁이라는 용어가 쌓아둔 비축물이고, 그 비축물이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본이라는 게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주식이라는 형태로 자본을 쉐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의 뜻으로 변질이 된 것이지, 원래 스탁의 의미는 자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본의 의미는 스탁, 즉 쌓아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쌓아둔 것이라는 것은 소비하지 않고 아껴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슴을 한 마리 잡아서 한 마리 먹고, 사슴을 한 마리 잡아서 한 마리 먹으면 원래 원시 시절에 동물과 다름없이 살던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사슴을 잡고 다 먹지 않고 남겨두고, 또 잡고 남겨두고, 남겨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일에 부리기 시작한 게 자본인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쌓여 남을 먹일 수도 있게 된 누군가가 생겼어요. 그죠? 다 안 먹으면 남은 거예요. 사슴을 10마리 잡고 8마리밖에 안 먹었으면 2마리가 남았어요. 이 2마리 가지고 남을 일을 시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슴을 주고 사슴을 잡아와라 그러진 않겠죠? 그럼 뭐 엉뚱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슴을 주고 대신 나의 화살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슴을 줄 테니 내 옷을 만들어 다오. 사슴을 줄 테니 내 집을 지어 다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에요. 먹을 것이 쌓여 남을 먹일 수도 있게 된 누군가가 생기고, 그에게 먹을 것을 얻는 대신 그가 시키는 일을 하면 당장 먹을 것을 구하러 사슴을 잡으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생겨요. 이 고용인과 고용인인 거죠. 자, 이게 자본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가지고 날로 먹으려 드는 게 자본이 아니에요. 쓰지 않고 남겨둔 게 자본이라고요. 먹을 것을 쌓아놓은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시켜 물건을 만들게 된다. 자,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남은 사슴을 2마리 남겼다고 하더라도 남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냥 이틀 사냥 안 나가고 그냥 사슴 먹고 살면 더 좋은데, 왜? 내가 쉬니까. 아니, 쉬는 거 좋잖아요. 근데 남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기브앤테이크, 뭔가 받으려고, 남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계약관계인 거예요. 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그 사슴을, 남은 사슴을. 그는 가진 것을 남에게 먼저 준 대가로 이익을 원한다. 자, 이거는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물물 교환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자본이 아니고, 자본이라는 거는 소비하지 않고 아껴두고 남겨둔 것을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것이 다시 추가적인 어떤 생산을 이루어내기 위해 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의 자본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슴을 2마리를 남겨놨어요. 근데 이 사냥꾼이 생각하기에, 혼자 사냥을 나가서 혼자 사슴을 잡으면 하루에 1마리밖에 못 잡지만은, 뭔가 3명이 나가서 한 명은 한쪽에서 몰아주고, 한 명은 한쪽에서 맞고, 한쪽에서 화살을 가지고 활을 쏘면은 사슴을 5마리는 잡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2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2사람은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이 사람한테 사슴을 주는 거예요. 아직 이 사냥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몰라요. 이런 방식이. 그냥 1마리밖에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2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사슴을 1마리씩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은 사슴을 몰아준 대가로 여하간 1마리를 무조건 받으니까 오케이 하겠죠. 내가 잡든 못 잡든 1마리를 받으니까. 리더는, 자본가는
사슴 2마리를 먼저 준 대가로 이익을 원해요. 그래서 5마리를 잡았다고 하면은 1마리씩 주기로 한 거 빼고 자기가 원래 혼자 나가도 잡을 수 있었던 1마리도 빼고 3마리면 본전이죠. 근데 4마리, 5마리를 잡았어요. 남은 1마리, 2마리.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도모하게 된 이유인 거예요. 허탕을 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사슴 2마리를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자본인 거예요. 이거를 그 시대에 덜 떨어진 칼막스라는 바보는 왜 이 2마리를 자본가가 가져가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 뭐 가져가기 싫으면은 그거 못 가져가게 할 거면은 자본가는 애초부터 안 하죠. 그냥 혼자 가서 혼자 1마리 잡죠. 뭐하러 2마리를 남을 줘요. 안 주지. 지가 먹지. 이 너무 기초적이고 당연한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멍청하니까. 근데 그 멍청한 것들을 멍청한 그 칼 막스하고 엥겔스라는 그 두 멍청이를 100년 동안 추앙하고 아직까지 추앙하는 덜 떨어진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사슴 사냥 자본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래서 어떤 물건에 더해지는 가치는 노동자에게 준 임금과 고용인이 바라는 이익의 합이다. 자, 고용인은 이익을 바라고 자본가는 이익을 바라고 자본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사슴 2마리를 지가 안 먹고 먼저 투입을 했어요. 만약에 자기의 그런 사업 기획이 실패했으면 사슴을 1마리밖에 그런데 사슴을 1마리밖에 못 잡았다면 사슴 2마리 날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한 거죠. 사슴 2마리를 투입을 했어요. 왜? 무엇을 바라고? 추가로 생기는 사슴 1마리나 2마리를 바라고서는 자기 사슴 2마리를 투입을 한 거라고요. 왜 그랬느냐?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한 거예요. 이거는 사슴뿐만 아니라 화살을 만들어도 옷을 만들어도 집을 만들어도 고용인이 바라는 것은 자본을 투입해서 사람을 고용한 이유는 추가적인 이익이에요. 그러니 상품 가격에 이게 녹아들죠. 칼 막스라는 멍충이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고 고용인은 애초부터 그런 일 자체를 기획한 이유가 이 이익 때문에 기획을 한 거고 이건 상품값에 녹아들어요.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드는데 의자의 가격을 산출하는데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과 나무값만 받는 사업가는 없겠죠.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뭐하라고 해. 안 하죠. 플러스 자기의 이익을 더 한다고요. 그래야 의자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의자 자체를 안 만든다고요. 의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러면. 고용인은 그가 가진 것으로 재료를 사고 사람을 쓰는데 우선으로 지출합니다. 의자를 만들어서 판다. 그럼 의자가 만들어서 팔리기 전까지 꽤 시간이 걸리죠. 처음 재료를 사고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1달, 2달,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팔리는 데까지도 1달, 2달, 많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주 짧다고 해봐야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일주일 동안은 일단은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회수되는 게 없죠. 의자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만들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만들다가 어디 부러질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지출하는 이유는 그 지출을 만회하고도 남을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되죠. 이익을 기대하니까 자본을 투입한 거다. 만약 지출한 규모에 비례하는 이익이 없거나 지출을 만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애초에 고용인은 사람을 쓰는데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의자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노동자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고용 자체를 안 해요. 왜? 아니 왜 하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고용인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다. 그 이익이란 것은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노동에 대한 임금의 한 형태로 생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 A 공장, B 공장 둘 다 노동자들은 2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장은 투입되는 재료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는 목재가 투입이 되고 하나는 리사이클 플라스틱 페트병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가 나오고 비싼 고급 목재 의자가 나오는 공장이 있어요. 고급 의자는 비싸게 팔리죠. 플라스틱 의자는 싸게 팔리고. 하지만 공장을 돌리는 데 들어간 인원은 똑같이 20명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20명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자들이 하는 노동의 양은, 노동의 내용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어떤 사장들이 전부 관리자가 아니죠. 관리자를 따로 하나씩 또 두죠.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대체로 관리직들이 따로 있어요. 이들의 급여는 동일해요. 왜? 같은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들어간 수고도 똑같으니까. 하지만 큰 자본을 들여서 좋은 목재를 사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은 이익도 크고, 적은 자본을 들여서 싸구려 재료를 가져다가 저렴한 장비를 통해서 생산을 해내면은 이익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기획 및 관리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런 노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투입한 축적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적물, 이전의 생산물에서 쓰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자본이라고 했어요. 그 축적물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스탁이라는 표현을 국보론에서는 썼고, 스탁이 한국말로는 비축물, 축적물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후에 자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주식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다 같은 의미예요. 투입한 축적물의 양에 비례할 뿐이다. 어떤 생산물이 투자와 고용에 의한 것일 때 전적으로 아까 비버나 사슴을 잡을 때처럼 당사자의 노동에 의해서만 생산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용되어서 누군가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일으키고 그 투자와 고용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 생산물은 노동자만의 것이 될 수가 없죠. 투자자와 분배되어야 하고, 노동량에 더해 생긴 가치는 투자에 대한 이익이 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에 더해서 토지라는 개념이 생겨요. 토지가 처음에는 주인이 없었겠죠. 원시 시절에는. 근데 토지가 사유재산이 되면서 땅 주인은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생기기를 바라고 땅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자연이 만들어주는 생산물을 나누게 된다. 아니,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올해는 농사를 못 져. 그러면 그 땅을 놀려요? 누군가는 내가 너한테 땅 사용료를 줄 테니까 농사 내가 지어서 내가 가질게. 대신 땅 사용료를 줄게. 할 수 있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땅의 주인이 없을 때는 숲의 나무, 초원의 풀, 나무의 열매를 얻을 때 그것을 모으는 노동 비용만 들었지만, 이제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땅 주인과 수확물을 일정하게 나눠야 됩니다. 땅 주인은 땅을 샀죠. 어떻게 샀어요? 남들은 사슴 10마리 잡아서 10마리 다 먹고 살 적에, 10마리 다 먹을 적에 이 사람은 사슴을 안 먹고 한 마리 한 마리 남겨가지고 그거 모은 걸로 다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도 정당한 거예요. 그 권리에 대한 비용도 정당한 거예요. 노동임금과 자본이익과 토지임대료가 상품 가격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모두 각각의 진짜 가치는 노동량으로 측정됩니다. 문명화된 나라에서 거의 모든 물건의 값은 노동한 값, 투자에 대한 이익, 땅의 사용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수입은 노동이나 축적물 혹은 땅에서 얻어지는데 각각 급여, 이익, 임대료라고 하고 각각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그렇죠. 내 땅에서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자본을 대고 해서 생산하는 게 보통 대부분의 농업이죠. 이러니까 이게 그 농사진 수확물에 대해서 이게 자본이익이라는 개념을 못 갖고 토지임대료라는 개념을 못 갖지만, 사실은 각각 나눠서 생각할 부분이 그냥 한 사람이 할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노동과 토지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다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 세 가지로. 문명국가에서 노동만으로 가치가 생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투자 이익과 임대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어느 한 해 동안 생성된 가치는 투입된 노동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과 교환이 가능해지기 마련이다. 왜냐? 노동만으로 생산하던 시절에는 노동 그냥 노동으로 이어지는 그냥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데, 자본과 토지가 더해짐으로 해가지고
실제 노동량보다 더 많은 생산을 이뤄내고 그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자본과 토지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투입된 노동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과 교환이 가능해지기 마련이고 교환된 더 많은 양의 노동을 다시 투입하면 더욱 많은 노동을 살 수 있게 되므로 점점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제가 수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 기원전 2000년을 이제 상상을 하고 2000년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기원전 1997년에 그 먹지 않고 남겨둔 쌀이 100가마가 있었어요. 이 100가마가 있다 보니까 그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1년 걸려서 수확물이 나오다 보니까 1년 동안은 누군가 먹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농사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1년 동안 먹을 뭔가가 있지 않으면 농사를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자본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먹지 않고 남겨둔 100가마가 있었어요. 자, 이걸로다가 10명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원 한 명당 15가마를 생산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인원 한 명당 소비하는 것은 10가마라고 봅시다. 1년에. 자, 100가마가 있으면 100가마가 있으면 10가마를 소비하니까 10명이 고용될 수 있어요. 10명의 농부가 생겨날 수 있어요. 추가로 생산을 합니다. 그 해에. 그래서 150가마를 생산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소비량은 100가마니까 100가마 가지고 100가마 소비하고 150가마를 생산했으니까 그 해에는 자본이 150가마가 됐어요. 150가마가 되니까 15명의 농부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사슴 안 잡아도 돼요. 15명이나. 15명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1인당 15가마씩 225가마를 생산을 해요. 근데 15명이니까 10가마씩 소비하면 150가마 소비하니까 이전의 자본량이랑 같은 거죠. 소비량은. 150가마 생산하고 새로 225가마를 생산을 해서 225가마의 자본이 생겼어요. 자, 이것을 23명이 일을 해서 338가마를 먹고 이렇게 계속 몇 해 지나다 보니까 한 10년 만에 보니까 벌써 자본이 3844가마나 생산돼요. 농업혁명이라는 게 인류사의 큰 전환점이고 인류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이유예요. 이 농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이 증대되고 먹고 살기 편해진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국가도 무조건 생산량은 증대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국가도 생산된 전부를 근면성실하게 유지하지는 못해요. 어디서나 놀고 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고 이럴 적에 생산자와 비생산자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 연간 생산되는 가치는 늘거나 줄거나 한다. 제가 표를 아까 하나 옆에 더 만들었는데요. 자, 관료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거는 꼭 필요 없는 사람들이 관료는 아니에요. 관료는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그 관료의 비중을 그 사회에서 관료의 비중을 몇 %를 가져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관료로 10%를 가져가면은 전체 인원 중에 인구의 10%는 관료 내지는 군인 내지는 경찰 뭐 이런 걸로다가 우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이 관료의 비중은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10년 만에 3844가마를 추가로 생산했던 것이 반으로 뚝 줄죠. 이거는 관료를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간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늘어나는 자본의 양을 다음 해에 추가 투입되어야 될 자본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으로 늘어나고 극적으로 늘지 못하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관료의 비중을 20%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죠? 지금 좀 전에 한 명, 2명, 3명, 4명, 6명, 9명, 12명으로 늘어나던 것이 관료가 20%를 가져간다 그러면 1명, 2명, 3명, 3명, 4명, 6명, 7명, 9명, 12명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자본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아까 3,800에서 1,800이었다가 940으로 다시 반으로 줄었어요. 관료 비중을 30%로 가져가면 다시 반으로 줄죠. 이거는
보면은 12년 차, 10년 차에 그 관료의 숫자는 별로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이 크게 줄무려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 해 생산이 확 주는 거예요. 이 자본은 다음 해 생산량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명국가에서 노동만으로 가치가 생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투자 이익과 임대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자본이 다음 해의 생산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많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소비하는 거고, 잘 사는 게 잘 소비하는 거고, 잘 소비하기 위해서는 잘 생산해야 되는 거고, 많이 생산해야 많이 소비하는 거고, 많이 생산하는 그 근원적인 전제 조건은 자본이다. 자본이 얼른 축적이 빨리빨리 되어야 된다. 물론 이 자본 축적을 남의 자본을 빌려다가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비생산 인구의 비중을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덜 떨어진 그 칼막스라는 친구를 추종했던 더 덜 떨어진 현대사회의 20세기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을 했었죠. 그들은 그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서 생산량도 줄어요. 생산량도 획기적으로 줄어요. 소비는 똑같겠죠. 뭐 소비도 뭐 줄었다고 쳐요. 뭐 생산한 게 없으니까 소비를 못하죠. 관료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맨날 싸움박질 하느라고. 관료 비중이 뭐 군인들도 많아야 되고 얘들은 생산량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본이 축적이 안 되니까. 또 망한 거예요, 그냥. 국부는 무조건 늘게 돼 있는데 생산자와 비생산자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 연간 생산되는 가치는 늘거나 줄거나 한다.